자, 우리 추리 통계 분석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추리 통계 분석과 관련해서 점 추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주로 이제 가설 검정이 추리 통계 분석의 핵심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가설 검정과 관련해서 이거를 좀 단계를 나눠서 해야만 바람직한 통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 단계 절차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한 프로세스를 다 거치게 되면 좀 여러분이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자, 요 절차와 관련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이 부분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자, 가설 설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어떤 연구 문제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바꾸어 주는 거를 이제 가설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가설을 어떤 형태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이 검정과 관련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를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신문 구독하는 사람이, 자, 어떤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있고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온라인 시대,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신문이라는 게 과연 오프라인의 종이 신문을 얘기하느냐, 온라인의 웹상으로 보는 신문도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편의상 과거의 어떤 종이 신문을 예를 들어서 이제 좀 해보죠. 자, 일반적으로 신문 구독자 소득이 비구독자 소득보다 클 것이다. 자, 이런 가설을 설정해 볼 수가 있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비구독자의 소득이 더 클 것이다. 아니면 같거나. 자, 이거를 비무가설로 설정하는 경우하고 이거를 대립가설로 설정하는 경우,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아니라 여기 두 가지를 보면 방향이 있죠, 방향이. 크다, 작다, 이거는 하나의 방향을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 소득과 비구독자 소득은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죠. 별로 차이가 없을 거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로 하는 거는 실질 가설인데, 그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숫자 형태로 나타내 주는 게 검증하는 데 있어서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등호로 놨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가능성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구독자 소득이 비구독자 소득보다 많은 경우가 하나의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비구독자 소득이 구독자 소득보다 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독자 소득을 예를 들어 뮤1이라고 놨다. 그게 아니라 비구독자 소득을 뮤2로 놨다. 그럼 저거는 다르게 쓸 수도 있겠죠. 저기서 세 번째 가설 보면 뮤1 마이너스 뮤2가 제로다. 이거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 H0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H1 가설, 대립 가설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뮤1과 뮤2 간의 이 평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이게 이렇게 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큰 경우도,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죠. 자,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는 우리가 양쪽을 검증한다고 해서 양측 검증이라고 한다는 거죠.
투테일드 테스팅이죠. 그게 아니라 아예 어떤 게 클 것이다, 어떤 게 작을 것이다. 이거는 한쪽 방향만 테스트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꼬리가 한 개라고 해서 단측 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A, B 형태는 그 단측 검정이죠. 세 번째 있는 형태는 이 영역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이쪽 꼬리 영역에 들어갈 거냐, 플러스 방향의 꼬리 영역에 들어갈 거냐. 자, 요 양쪽 꼬리에 들어가는 가능성과 그 꼬리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 가능성을 양쪽을 다 봐야 된다고 해서 양측 검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꼬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2분의 알파고 여기 꼬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2분의 알파죠. 자, 이 단측 검정은 한쪽 꼬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알파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 경계선상에서 여기 들어갈지 이쪽에 들어갈지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크리티컬 밸류라고 표현한 거는 임계치죠, 임계치. 임계치 값으로 판가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인데 2분의 알파죠. 가능성이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로 나눠졌기 때문에 CV 플러스 2분의 알파냐, CV 마이너스 2분의 알파냐,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설 검증하는데 ABC가 있는데 AB 형태가 좀 더 강력한 검증 결과를 나타내나요? C 형태가 좀 더 강력한 그 검증 결과를 표현해 줄 수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구체적인 방향이 있는 게 좀 더 강한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죠. 자, 이게 그래서 단측 검증이 좀 더 강력한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써놓은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 소득 평균과 비구독자 소득 평균의 값이 차이가 없을 거냐, 있을 거냐. 자, 이런 걸 검증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우리 신뢰도 구할 때 보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갈 구간을 정하는 거 해본 적이 있죠. 자, 여기서 그림에 나타낸 거를 보면, 자, Z값 곱하기 표준 오차를 통해서 어떤 그 구간 값을 구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H0 가설을 받아들일 거냐, H1 가설을 받아들일 거냐, 이거를 이제 판가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하나의 예를 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면 뒤에 좀 그 실제 예를 가지고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자, 우리가 가설 검증하는데 두 번째 절차는 통계 분석 방법과 검정 통계량 선택한다 그랬는데, 자, 검정 통계량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자, 적절한 통계 분석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검정은 다양한 통계 방법으로 검증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연구자는 근원 척도가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크게 우리가 봤어요. 4가지 척도가 있지만 주로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는 정보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이 극히 제한되거나 몇 가지가 없다는 거죠. 그와 반면에 등간 척도나 그 비율 척도로 측정한 거는 정보 양이 많기 때문에 통계 분석 방법도 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가 이제 그 통계 분석 방법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겠죠.
자, 그 다음에 표본 통계량의 분포, 검정 통계량을 고려해서 적절한 통계 분석 기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정 통계량이 뭐냐? 자,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표본 통계량의 표준 오차분의 표본 통계량 마이너스 귀무가설에서 설정된 모수값. 자, 우리 여기서 예로 든 거를 가지고 한번 보면 저기서 말하는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검정 통계량은 자, 구독자 소득과 비구독자 소득으로 나타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차이를 나타냈으니까 좀 힘들다고 보면 그냥 이거를 하나의 뭐 뮤로 놨다고 한번 보죠. 뮤로 놨다고 하면 표본에서 구한 표준 오차가 뭐가 될까요? 표준 오차, 분모의 표준 오차인데 표준 오차 우리 구하는 거를 어떻게 구했죠? 루트 n분의 뭐였나요? 표본에서 구한 표준 편차였죠. 자, 이거분의 저기서 말하는 표본 통계량이 뭔가요? 표본 통계량이 우리가 많이 구했던 거는 자, 요 예를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구했던 게 뭔가요? 표본 통계량 X바 많이 구했죠. 그 다음에 귀무가설에서 설정된 모수가 뭘까요? 주로 많이 봤던 게 모평균이었죠. 모평균. 자, 이게 검정 통계량의 한 예예요. 예. 예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비율 분석한다 그러면 이게 좀 달라지겠죠. 자, 이게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이 검정 통계량이 뭐냐 그러면 검정 통계량은 쉽게 얘기하면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준. 무슨 기준이냐? 귀무가설을 그대로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그걸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받아들일 거냐 이거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구체적으로 좀 와닿지 않으면 이따가 예를 들면서 할 테니까 조금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통계량이 H0에서 모수에 대해 예측하는 수준, 자, 이거죠. 이거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도구라 그랬는데 뭔가를 우리가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손으로 계산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SPSS를 가지고서 계산을 금방 해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습할 때 하도록 하고, 자, 가설 검정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기무가설 받아들일 거냐, 대립가설 받아들일 거냐 이거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에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되는 표본 통계량을 검정 통계량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검정 통계량이 결정이 됐으면 세 번째 단계는 통계적 유의 수준 결정입니다. 자, 유의 수준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1% 내지 5%의 유의 수준을 설정한다 그랬죠. 자, 이 유의 수준은 오류 가능성이죠. 일종 오류죠. 일종 오류가 뭐였죠? 일종 오류가 H0가 참임에도 불구하고 H0를 기각하는 오류죠. 자, 이 오류, 알파 오류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죠. 베타라는 오류보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논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그랬죠. 보수적으로.
우리가 설정한 H1 가설을 받아들이느냐 이거보다는 어느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실을 인정한다 그랬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H0 가설을 그대로 둬야 돼요. 그런데 H0를 그대로 둬야 되는 게 참임에도 불구하고 H0를 기각할 가능성이잖아. 이거는 관점을 어떻게 보면 틀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죠. 그래서 이 알파 오류를 어느 정도 두고서 이거를 검증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표본에서 이제 그 영가설이 참이라는 전제하에서 표본에서 계산된 검정 통계량 값이 관찰될 확률, 실제 표본에서 관찰될 확률을 우리가 p-value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실제 표본에서 관찰된 유의수준 p-value 값을 가지고서 이거를 비교해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알파 값과 p-value 값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나요? H0를 안전하게 기각하고 H1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이게 이제 통계 가설 검정의 결론 부분에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했죠. 자, 통계적 유의 수준은 뭐 여기 결정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 결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단계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는 검정 통계량이 뭐냐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서 결정했는데 이걸 실제로 표본에서 이제 표본 통계량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자,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건데 이거를 계산하면 p-value 값도 같이 제시가 됩니다. 자, 이 p-value 값이 같이 제시가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비교를 하는 거죠. 자, 비교를 하는데 산출된 검정 통계량에 적합한 표본 분포 표를 참조해서 자, 우리 뒤에 부록에 보면 정규 분포 표가 있고 T 분포 표가 있고 카이 제곱 분포 표가 있고 거기 보면 어떤 자유도와 유의 수준 하에서 그 값이 제시가 돼 있죠. 자, 그거를 여기서 참조한다는 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요 검정 통계량 값이 계산돼 나오면 이 임계치와 비교한다 그랬는데 이 임계치가 뭐냐? 가설 기각과 비기각. 여기서 가설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가설 기각이냐 그대로 수용하느냐 이 기준 가설은 뭘까요? 그래서 말하는 가설이 뭐죠 이거예요? 예, 기무 가설이 H0 가설이겠죠. 자, 이거를 구분하는 검정 통계량의 값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 예로 든 거 여러분이 표본 조사를 해서 구하면 이 값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값을 어떤 값이 계산돼 나오겠죠. 이 계산된 값과 임계치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죠. 자, 임계치하고 비교를 하는데 근데 임계치하고 비교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검정 통계량 값과 동시에 제시되는 게 무슨 값이라 그랬나요? p-value 값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검정 통계량 값과 임계치 값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뭘까요? 알파 값과 p-value 값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알파 값하고 p-value 값을 비교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H0를 그대로 둘 건가 H1 가설을 받아들일 건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기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중에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있죠, 지금. 시간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죠.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해를 못했다. 그럼 나중에 마치고 저한테 와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뭔가를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뒤로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된 검정 통계량의 값이 검정 통계량의 임계치보다 크면 H0를 기각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 아까 양측 검정 한번 보죠. 양측 검정. 양측 검정에 보면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2분의 알파고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 또한 확률상으로 2분의 알파고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갈 가능성은 1 마이너스 알파라 그랬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알파는 바른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거는 오류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임계치 값이 있는데 이거 2분의 알파에 해당하는 거, 여기 2분의 알파에 해당하는 거 있죠. 자, 요걸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는, 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p 밸류 값과 이 알파 값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요쪽에 들어가냐, 요쪽에 들어가냐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검정 통계량 값과 이 임계치 값, 예를 들어 임계치 값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1.96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 값이 플러스 1.96이다. 근데 내가 검정 통계량 값을 계산해 봤더니만 플러스 2.5가 나왔다. 플러스 2.5가 나왔다는 것은 1.96보다 이쪽에 있나요? 이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어딘가 있겠죠. 2.5가 나왔다 그러면 이 값이 검정 통계량 값이 이 값보다 더 큰 경우에는 H0를 기각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H0를 수용하는 건가요? H0를 기각할 수 있죠. 기각. 안전하게 이거보다 더 크잖아요. 지금 안전하게 이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거는 H0 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는 값을 계산해 봤는데 검정 통계량 값이 마이너스 2.5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2.5가 나왔다는 건 마이너스 1.96보다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죠. 마이너스 2.56. 이렇게 나온 경우에도 H0 가설을 안전하게 기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이 방법을 양 값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검정 통계량 값과 이 크리티컬 밸류 값과 비교를 해서 어떤 영역에 속하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면, 아니면 엑셀을 돌리면 이 값을 같이 동시에 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동시에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거 비교하는 게 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비교하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런 말입니다. 계산된 검정 통계량 값이 그 검정 통계량의 임계치보다, 임계치 조금 전에 우리 예를 든 거 1.96보다는 2.58이 더 크게 나왔다. 그러면 H0를 기각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2.5가 더 큰가요? 마이너스 1.9가 더 큰가요? 이게 더 크죠. 마이너스일 때는 이거보다 작은 경우에 H0를 기각할 수 있겠죠.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다 했어요. 이제 결론 뭔가요? 조금 전에 봤던 그거죠. 방법이 뭐가 있나요? 두 가지 있죠. 자, H0를 언제 기각할 수 있다고요? 검정 통계량의 p-밸류 값이 유효 수준이 뭘까요? 알파죠, 알파. 알파보다 어떤 경우인가요? 작거나 같은 경우면 내가 이거를 5%로 틀릴 가능성을 5%로 설정했는데 실제 표본에서 관찰한 값이 3%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가요? 그 설정한 오류 가능성보다 더 적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H0를 안전하게 기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 검정 통계량 값 계산대 나오죠. 이 값이 임계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H0를 기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그 단측 검정인 경우에 한 방향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반대인 경우는 뭘 수용한다는 건가요? 여기 빠져 있는데 H0를 그냥 그대로 두는 거 수용하는 거죠. 이 반대인 경우잖아요. 이거하고 반대의 경우죠.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 자, 이쯤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로 든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로 가장 많이 든 거 뭔가요? 내가 이런 설정을 했어요. 탤런트보다는 영화 배우들을 광고 모델로 설정했을 때 광고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이거는 대립가설을 설정한 거죠. 대립가설을 설정한 건데 그래서 내가 표본을 구해서 한번 해봤어요. 구해봤더니만 p-밸류 값이 알파보다 더 작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나는 뭐 어떤 거를 받아들여야 되나요? 결론적으로. 예. 영화 배우를 광고 모델로 썼을 때가 광고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를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는데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결론 난 거는 수식적으로,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좀 말로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통계 가설을 기각했냐 수용하게 된 후에는 실질 가설의 입장,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으로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p-밸류 값을 봤더니만 알파 값보다 작기 때문에 H0 가설을 안전하게 기각하고 H1 가설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땡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가설 설정한 것들 어떤 가설을 받아들였냐를 이제 말로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설 검정은 일단락이 됐는데, 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보죠. 가설 검정을 위한 통계 기법의 유형을 보면,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상호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하는데, 현상들 간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자, 여기서 해봤더니만 현상들 간의 관계가 없다. 현상들 간의 관계가 없다 그러면 여기까지 나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현상들 간의 관계가 없다는 건 인과관계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해봤더니만 상관관계가 있어요. 상호 간의, 변수 간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제 더 궁금해지는 거죠. 그 두 변수 간에 어떤 게 선행해서 일어나고 어떤 게 이 선행해서 일어난 거에 영향을 받느냐, 이걸 한 단계 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한 단계 더 보는 거를 인과관계 분석이라고 한다는 거죠. 현상들 간의 원인 결과 관계를 검증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통계에서는 엄밀하게는 원인 결과 관계는 100% 없다고 봐. 100%
원인 결과 관계가 있냐? 이건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그 표현은 여기서 원인 결과 인과관계 분석이라고 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원인 결과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통계적인 증거가 확보됐다. 아니면 이론적인 지지가 있어서 이 변수 간의 관계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책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인과관계를 지지할 수 있는 통계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첨언하는 겁니다. 자, 추리 통계 분석의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추리 통계 분석은 이런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좀 추리 통계 분석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정이 뭐냐? 모수 추정의 기반이 되는 표본은 당연히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뭐 2016년, 2017년에 교과 과정을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알고 싶어요. 그런데 표본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인접한 뭐 옆에 있는 K대 학생들로부터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한다. 이거는 추리 통계 분석의 1번 가정을 위배하는 거죠. 위배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좀 당연한 얘기 같은데 만약에 그런 걸 어겼다 그러면 뒤에 결과 분석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추리 통계 분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은 확률 표본 추출에 따른 표본 추출이 필요해요. 자, 아주 불가피한 경우는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선택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힘든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가정이 추리 통계 분석의 기본 두 번째 가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추리 통계에서는 표본 오차만을 다뤄요. 자, 여기서 표본 오차만을 다룬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할 때는 표본 오차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 표본 오차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집단 전체를 전수조사하는 경우에는 표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건 개념부터 틀려지는 거죠.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표본 오차 말고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냐? 비표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가 있는데 표본 오차는 표본을 잘못 선택하거나 그런 데서 발생하는 오류죠. 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어떤 샘플링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게 이제 표본 오차인데 그거 외에도 비표본 오차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크게 나눠서 관찰 오차와 비관찰 오차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자, 요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오차가 그럼 뭐냐? 현장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현상의 관찰 과정에서 면접원과 응답자, 이거 사람이 하는 경우 있죠. 자, 제가 어떤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좀 대답하기 곤란한 거는 4번이나 5번에 많이 체크해 주시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객관적인 조사를 한 게 아니죠. 면접자 아니면 조사자의 의견이 투영된 결과죠. 의견이 투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한 조사 방법이 아니죠. 자, 이거는 현장에서 발생한 오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어스가 들어갔잖아요, 벌써. 응답자가 자기가 느끼는 대로의 객관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면접원이 이런 거를 원하니까 좀 비슷하면 가급적이면 4번, 5번에 체크해 주세요. 여기에 따른 거죠. 자, 이런 것들은 현장 오차라는 거예요. 자, 현장 오차는 없었는데 여러 명으로부터 설문지를 수거해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되죠. 여러분 말로 하면 코딩 해야 되죠. 코딩. 분석하기 전에 자료 집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항목에 4번이라고 응답을 했는데 내가 실수로 1번으로 기록을 했다. 여기서 오차가 발생하죠. 자, 아니면 기록된 자료를 잘못 처리하는 경우에 엑셀이 됐건 통계 패키지가 됐건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나서 정직하게 입력이 됐지만 그거를 잘못 처리한 경우. 자, 이거는 자료 처리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다 관찰 오차에 들어갑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자료를 받아서 기록하는 과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 이거는 다 관찰 오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카테고리로 보면 비표본 오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 비관찰 오차입니다. 불포함 오차 발생할 수 있죠. 표본 프레임이 불완전해서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옛날에 예를 들었을 때 그 대통령 선거 결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번 오류가 난 적이 있다 그랬죠. 그 조사를 했는데 한번 틀린 경우 발생했죠. 틀린 경우 발생한 거 뭔가요? 10년 전에 지금 요즘 드라마 같은데 PPL 광고도 뭐 하고 그러던데 인구주택 총조사 하고 있죠. 뭐 드라마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뭐 와서 이렇게 조사하는 거 이렇게 노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잘못된 게 뭐냐 하면 10년 전에 그 인구주택 총조사 한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설문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분포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뭔가요? 여러분 표본 프레임은 뭐죠 이거? 표본 프레임은 모집단 전체의 명부 내지 리스트라 그랬죠. 이 리스트가 너무 오래됐거나 아니면 리스트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누락된 경우 아니면 잘못 들어가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죠, 오차가. 자, 이거는 불포함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에 무응답 오차 있습니다. 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했을 때 발생한 오차예요. 자, 거리에 나가서 설문지 조사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날씨도 춥고 귀찮아요. 귀찮아서 내가 100부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거부를 했는데 옆에 보니까 뭐 어떤 그룹이 단체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말을 잘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서 100부를 다 채웠다. 그럼 이것도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충분히 샘플링한 게 아니죠. 바이어스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런 오차는 무응답 오차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응답을 했기 때문에 응답을 거부했을 때 숫자를 억지로 채우더라도 그거는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오차를 무응답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표본 오류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경우에도 오히려 비표본 오차가 상대적으로 더 연구의 타당성을 낮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샘플링은 굉장히 잘했더라도 샘플링을 굉장히 잘하면은 표본 오차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잘 하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타당성이 굉장히 낮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표본 오차가 오히려 커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추리통계 분석을 마쳤는데 중간에 제가 뭐 계산 예를 가지고서 한번 보자 뭐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딱 하면 좀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조금 다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출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리바이벌이죠. 우리 봤죠? 이거 1종 오류가 뭐냐? 2종 오류가 뭐냐? 자, 이걸 조금 다르게 그 그림의 색깔을 입혀 놓으니까 좀 눈에 잘 들어오나요? 색칠을 해 놓으니까. 자, 이건 복습이에요, 복습. 자, 여기서 검정 통계량이 나왔습니다. 검정 통계량은 표본 통계량의 표준 오차 루트 n분의 s나 s 대신에 모 표준 편차 쓸 수 있겠죠. 자, 이 분모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표본 통계량에서 귀무가설에서 설정된 모수값. 자, 요 부분도 복습입니다. 복습이고, 자, 결정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가볍게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요거 봤죠? 1종 오류, 2종 오류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유의 수준, 이건 사실은 위험이죠. 위험. H0가 실제로는 거짓인데 받아들일 가능성, 위험이죠. H0가 실제로는 참인데 기각할 가능성, 이것도 위험이죠. 리스크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분야에서는 위험 관리 이런 거에서는 이 용어를 씁니다. 1종 오류 알파, 2종 오류 베타 써요, 이런 거. 자, 어찌됐든 간에 알파라는 거는 H0가 이걸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죠. H0가 참인데 H0를 기각할 가능성이죠. 이거 조건부 확률, 이거 조건부 확률이잖아,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안 봤던 것 중에, 보지 않았던 것 중에 결정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본 정보에 근거해서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경우와 대립가설이 보다 타당하다는 걸로 판단돼서 H0 가설을 기각하는 경우 중 하나를 결정하는 기준을 우리가 그 결정 규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는 한번 통계에서 쓰는 거니까 한번 듣고 말아도 되겠습니다. 자, 베타 위험 알죠? 베타 위험도 조건부 확률로 나타내면 여기 좀 잘못돼서 제가 다시 그 H0가 참인데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H0가 거짓인데 H0를 채택할 가능성이죠. 확률이죠, 확률.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을 간단히 말로서 설명을 해보면 이겁니다. H0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본 통계량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계산대에 나올 수 있다 그랬죠. 표본 조사를 해보면. 자, 임계값, 임계치 CV가 뭐냐? 이걸 다시 말로 한번 해보면 주어진 유의 수준에서 H0를 채택하거나 기각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검정 통계량과의 비교 기준이 되는 값이죠. 비교 기준이 되는 값 이거였죠. 검정 통계량 값이 여기에 있을 거냐, 여기에 있을 거냐, 비교 값이 있어야 되죠.
비교값이잖아요. CV. 자, 우리 앞에서 실제 계산은 안 해봤지만 이런 거 해봤죠. 모분사안을 아는 경우, 모분사안을 모르지만 표본이 큰 경우, 이건 같이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그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또 한 가지 가능성이 뭔가요? 모분사안을 모르면서 표본이 작은 경우 있죠. 자, 이거는 분포를 다른 걸 써야 된다 그랬죠. 표본이 작은 경우 T분포를 이용해야 된다 그랬죠. 자, 쭉 읽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 좀 우리 교재에 있는 것보다 좀 쉽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자, 우리는 이런 거 많이 했어요. H0는 표본에서 구한 평균이 모평균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설정하죠. 여기 H1 가설은 양측 검정인 경우는 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 단측 검정인 경우는 H1을 요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대립가설을 단측 검정으로 한번 해봤어요.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 자, 이럴 때 Z값을 한번 구해보죠. Z값. 자, 이거 뭔가요? 표준 오차죠. 표준 오차. 요거 뭔가요? 표본에서 구한 평균값이죠. 이거 뭔가요? 뮤제로. H0 가설로부터 그 나온 평균값이죠. 모수 값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 요런 값을 구하면, 자, 요런 값을 구했다 그러면, 자, 이게 그 모분산을 알고 있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 한다는 것을 이용할 수 있죠. 자,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검정 통계량이, 이게 검정 통계량이죠, 결국. 검정 통계량이 어떤 영역에 속할 경우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기각역이라고 하죠. 채택역, 기각역 이런 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면 채택역, 여기 꼬리에 들어가면 기각 영역에 들어온 거죠. 자, 이 말 표현은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해보죠. 자, 우리가 알파라는 걸 H0가 차인 경우에 H0를 어떻게 한 건가요? H0를 기각한 거죠. H0를 기각했다는 것은 H1을 채택한 거죠. 그래서 알파 가능성은 H1은 이거죠. 크다는 거죠. 자, 요거 표본에서 구한 거고, 이거는 모수를 추정했을 때 모수값이죠. 자, 이거잖아요, 이거. 우리 알파가 H0가 참인 경우에 H0를 기각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든 예에서는 뭔가요? 우리가 든 예에서는 H0는 뮤는 뮤제로죠. 그런데 H1은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는 거죠. 자, 크다는 거예요. 표본에서 구한 게 모수에서 구한 것보다 평균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거를 쓸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Z값이 표본에서 구한 Z값이 모수에서 구한 Z값보다 큰 경우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Z값이 어떤 Z 알파 값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로 크다고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뭔가요? 이쪽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2.5가 나오거나 뭐 어떤 값이 1점, 예를 들어 기준점이 Z 알파가 뭐 1.96이었다. 그러면 실제 계산해 봤더니 2.58이 나왔다. 그러면 H0를 기각할 수가 있죠. 자, 이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정 통계량이잖아요. 이게 검정 통계량.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뭐 가설이 작다고 돼 있다고 했을 때, 자, 앞에 얘하고 다르죠. 대립가설이 이거 대신에 만약에 이렇게 설정돼 있다 그러면 검정 통계량을 구해서 그 기준치보다 작다고 하면 H0를 기각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거죠, 이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각할 수가 있죠. 만약에 가설을 이렇게 설정했다 그러면, 대립가설을 이렇게 설정했다 그러면. 자, 실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양측 검정한 건데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측 검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책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다만 채택력이냐 기각력이냐 이것만 표현해 놨습니다. 이 영역에 들어가면 기각하는 영역이고 이쪽 영역에 들어가면 채택하는 영역이라고 해서 채택력, 기각력. 앞에 우리가 봤던 거하고 다른 점은 그것만 좀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자, 이거는 양측 검정하는 경우 여기에 포함되면 채택 영역이고 양쪽 꼬리에 들어가면 기각 영역이 되겠죠. 자, 자주 사용하는 임계값인데 여러분 이거 부록에 보면 있죠. 표준 전기분포에 자주 사용하는 거 뭔가요? Z0.05는 알파가 5%라는 거죠. 이거는 1.645예요. Z가 0.025는 관행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1.96이에요. 이거는 뭐 기억하고 있으면 좋죠. 제가 뭐 여러분한테 이런 걸 기억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겠다는 건 아니고 관행적으로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요거까지 하고 예를 하나 볼게요. 문제 풀어보세요, 이거. 책에 좀 연습할 만한 문제가 없어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생활 폐기물 앞에 얘는 몰라도 됩니다. 여기서 도시 거주민의 1인당 생활 폐기물량은 정규 분포를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아예 친절하게 줬어요. 정규 분포를 하고 표준 편차는 0.5kg이라고 하죠. 도시 거주민의 평균 생활 폐기물량이 1kg이라는 거예요. 도시 거주민의 평균 생활 폐기물량이 1kg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도시 거주민 중 20명을 임의로 선정해서 1인당 생활 폐기물량을 조사해 보니 표본 평균이 1.3kg이었다. 자, 그러면 1인당 생활 폐기물량은 1kg이 아니다라는 대립가설을 세우고 5% 유의 수준에서 가설 검증을 해보라. 이거는 여러분 보니까 단측 검증일까요? 양측 검증일까요? 이 검증해보라 그랬는데 이걸 보면 양측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가설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H0는 U가 뭐라는 건가요? 1kg 이렇게 세워야 되나요? H1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U가 1kg이 아니다고 이렇게 써야 되나요? 맞나요? 아니다라는 대립가설, 양측 검증이에요. 자, 이거는 뭘까요?
1인당 생활 폐기물량은 1kg을 넘는다 라는 대립가설을 세우고 가설 검증을 해보라. 이거는 양측 검증일까요? 단측 검증일까요? 단측이죠, 단측. 자, 이렇게 했을 때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다 나왔죠? 루트 n에서 n이 뭘까요, 여기서? n이 뭐죠? 20명 아니에요, 20명. 표본수가 20명 아니에요, 20명. 이게 n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n이 20명이죠. S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S 내지 그 정규분포를 한다 그랬으니까 표준편차 있죠. 뭔가요? 표준편차 0.5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 있나요, 없나요? X바 1.3이겠죠. 뮤 이건 뭘까요? 우리 뭐라고 났나요? 뮤 1kg, 대립가설에서 1kg이죠. 모수가 1kg이 아닐 것이다 나한테 거기서 놓은 1kg 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게 계산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검정통계량. 검정통계량 값이 계산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정확하게. 양측 검정일 때 Z 0.05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양측 검정이니까 Z 0.025를 해봐야 되겠죠. 관행적으로 쓴다 그랬죠. 1.96보다 검정 통계량이 1.96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96보다 작은 영역에 들어갈 거냐, 큰 영역에 들어갈 거냐. 이거 해보면 되겠죠. 제가 이거 파일 올려놨어요. 요거 답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해봤더니 맞죠, 이거. 이렇게 계산했죠. 표본수 20, 표준편차 0.5, X바 1.3, 1 계산해봤더니 2.6833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대립가설을 받아들인 거죠. 아까 양측 검정이니까 0.0 쪼개야 되죠. 2분의 알파로. 그래서 이거 관행적으로 1.96이라 그랬죠. 1.96이 큰가요? 2.68이 큰가요? 1.96보다 2점 얼마가 더 크죠? 이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는 H0를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요 문제입니다. 자, 이건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자, 시간 관계상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로직이에요. 해보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모분산을 모르는데 대표본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 거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표본수가 많은 경우 어떤가요? 30개 이상 정규분포를 근사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앞에 거대로 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 다르죠, 이거. 이것도 해보면 됩니다. 예제만 다르고 앞에 로직하고 똑같아요, 이거. 자, 이거 해보세요, 여러분. 문제는 소표본인 경우에, 소표본. 소표본인 경우에 이때는 정규분포표를 쓰면 안 되죠. T분포를 사용해야 돼요. 검정통계량으로 T분포를 사용해야 돼요. 계산 로직은 어떤가요? 똑같죠? 계산 로직은 똑같아요. 그런데 Z 알파 값이나 양측 검정인 경우에 Z 2분의 알파 값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써야 된다고요? T 알파 값이나 양측 검정인 경우, 단측 검정인 경우에 달라지죠. T 알파 값이나 T 2분의 알파 값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로직 똑같아요. 분포만 T분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죠.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 했어요. 말로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자, 나는 이거 못 풀어도 돼요. 지금은 못 풀어도 돼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예를 한번 볼게요. 내가 아이스크림 회사의 마케팅 부에 있어요. 근무하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회사의 마케팅 부 있으면 나의 역할은 뭔가요?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건강이 나빠지든가 말든가 저처럼 감기가 걸리거나 말거나 아이스크림을 엄청나게 파는 게 나의 롤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한번 고민해보죠. 영업부 상원은 체인점의 여름 판매량보다 겨울 판매량이 평균 34.5% 감소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전국 체인점 중에 15개를 표본 추출했어요. 표본수가 작죠? 30개가 안 되잖아요. 소표본이죠, 소표본. 추출해서 판매 감소량을 조사해보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15개 매장을 여름 판매, 여름에 아무래도 아이스크림 많이 먹잖아요. 겨울보다 어떤 매장은 34.19%가 적게 팔리고 어떤 매장은 뭐 33.95%가 덜 팔리고 이렇게 15개 매장을 조사를 해봤어요. 자, 모집단이 정기 분포한다고 가정하고 판매량의 감소가 평균 34.5%라는 가설을 10% 유의 수준에서 양측 검증해봐라. 이거 할 수 있겠죠? 자,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빨리 하고 근데 여러분 빨리 한다고 해서 눈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 풀어보세요. 이거를. 이거는 계산기 갖다 놓고 해도 됩니다. 자, 양측 검증이니까 34.5% 감소할 거다. 그냥 등호로 놨어요. 아니라는 거죠. 더 감소할지 덜 감소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니라는 거예요. 자, X반은 이걸 구해야 되겠죠. 이 평균치를 내봐야 되겠죠. 이거를 15개 매장 이거 다 더해서 15로 나눠보면 나오겠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33.798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구할 수 있겠죠. n-1분의 14분의 시그마 xi 마이너스 평균 구했으니까 편차에 제곱하면 이거 나오겠죠. 하기 귀찮으면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오겠죠. 했더니만 0.630 나왔어요. 뮤제로 34.5 나왔어요. 표본 15예요. 여기 다 값을 다 구한 거죠. 각각 들어갈 값을. 구해봤더니만 뭐가 나왔나요? 마이너스 4.14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4.14. 그래서 T분포 표에 보니까 여기 앞에 14는 뭘까요? T분포의 자유도는 n-1이니까 14가 나왔겠죠. 표본수 마이너스 1이니까 14. 자유도 14의 유의수준 5%에서 그 T값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1.761이 나왔어요. 그럼 마이너스 1.761이 더 큰가요? 마이너스 4. 몇이 더 큰가요? 이쪽 영역에 들어가겠죠. 꼬리에.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낼 수가 있나? H0를 기각하게 되죠. 기각하고 이렇게 말로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기각하게 된다 이렇게 땡 하면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은 알겠지만 이걸 말로 좀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체인점들의 평균 판매량 감소가 34.5%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똑바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이 복잡한 것 같아도 이런 문제 그 결론을 지어질 수가 있겠죠. 아니면 마케팅 부서에 있는 사람인데 영업사원들이 만약에 이런 주장을 막 하고 있어요. 영업사원들이. 매장의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감소하니까 본사에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본사에 있는 사람들, 마케팅 부서에 있는 사람은 이걸 검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냐? 통계적으로 검증해 봤더니만 니네들 주장하는 게 어떻다는 건가요? 아니란 틀렸다는 거. 여기에서 봤던 결론은 틀렸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자, 여기 예제 몇 개 안 되는데 예제를 풀어보면 그 검정 통계량, 기각력, 뭐 기각, 임계치 요거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꼬리에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가느냐 이걸 이제 판가름하는 거죠. 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